네, 독고첼지입니다. 저 여기 안티구아 마지막 날이고요. 십자가의 언덕에 올라왔어요. 전망대고 이 도시를 전망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아침 6시 한 10분 됐습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이 저 없을 때 키스를 열심히 하고 있었을 것 같고, 저 같은 독고 아저씨도 계시고, 저 뒤에 언덕이 쫙 있구나. 6시 10분인데 오, 야, 이게 이 풍경이 아주 멋있네. 300년 전 여기가 거의 300년 전이죠. 여기가 중남미 수도였던 안티구아고요. 저 화산, 여기 큰 화살이 있던데 아구화산이라고, 이게 폭발했어요. 그래서 여기 잿더미가 됐거든요. 딱 봐도 가깝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수도를 과테말라로 옮겼는데, 그래서 보면 중간중간에 지붕이 없이 뚫린 데들이 많아요. 이거는 화산재가 쌓여가지고 폭삭 주저앉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와, 마지막 날 이렇게 왔는데 제 첫날 왔으면 한 번 더 왔을 것 같은 그런 비주얼입니다. 진짜 멋있네. 야, 이게 십자가를 배경으로 딱 봐야 그래도 온 티가 나지, 제 앞에서 보는 것보다. 그냥 대한민국의 근린공원, 신도시 근린공원 느낌인데, 이게 보니까 약간 의자 같은 것 같아요. 느낌상 여기서 뭔가 공연도 막 하는 것 같고, 되게 잘 해놨네. 전 나무떼기 이렇게 하나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콘크리트도 되게 잘 만들어 놓고, 이런 소극장도 만들어 놨어요. 화장실은 없는 것 같고. 드론 잘 날리고 돌아갑니다. 안티구아 이제 빠이빠이네요. 빠이빠이. 정말 걸어서 세계 속으로에서 봤던 그곳을 타게 오다니 참. 네, 독고첼지입니다. 저는 여기 여전히 안티구아에 있고요. 원래 오늘 아티텔라노스로 이동을 하려고 했는데 어제부터 주식시장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지금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시장을 이렇게 보는 스타일이 아닌데 예상한 대로 흘러가니까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여기가 커피도 맛있고 그래가지고 몇 잔 더 마시고 이동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독고첼지를 아침에 이렇게 녹음하니까 목소리가 막 갈라지고 말도 꼬이고 혀도 꼬이고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좀 낮에 해봐야겠다 생각해가지고 찾은 공간이 여기 옥상인데요. 좀 비가 아까 왔어가지고 좀 이런 거 다 비닐로 해놨는데 좀 아쉽네요. 되게 이쁜 공간인데. 근데 지금 파월이 이제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했잖아요. 잭슨홀 미팅 때도 지난 8월이었죠. 저는 이제 매파적으로 봤었고, 뭐 금리 인상은 11월달 하는 건 뭐 100%라고 저는 이제 계속 봐왔습니다. 뭐 고맙게도 이제 파월이 이번엔 좀 세기를 딱 박아줬죠. 그리고 또 이제 유가도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죠. 우리 이제 독고첼지 구독자분들은 역시 저처럼 이제 심상치 않게 이제 바라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주식을 좀 비워두셨겠죠, 여러분들도. 그리고 저처럼 이제 다 정리하신 분들도 가끔 이제 리플 보니까 계신 것 같아요. 느긋하게 아마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식은 이렇게 느긋하게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매파적인 발언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뭐 올해 내내 이제 이어져 왔어요. 시장이 너무 이제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11월에 뭐 안 올린다는 확률을 막 60%를 막 잡아놓고 막 이렇게 있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60%들 그 사람들이 화들짝 놀란 것 같아요. 희망 회로를 들렸던 그 희망 고문 것 같은 60% 사람들이죠. 근데 뭐 지금 당장 이게 뭐 폭락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뭐 이런 거 막 몰고 올 것 같지는 않고, 좀 조정받고 또 이제 눈치 게임 하면서 이렇게 소강 상태로 있을 것 같아요. 시장에 서서 뭐 금리를 나중에 몇 달 뒤에 올릴 것이다 이런 이슈가 막 당장 시장을 막 미친 듯이 어떤 방향으로 몰고 가는 그런 이슈는 아니거든요. 뭐 중요한 거는 뭐 꺾이지 않는 마음은 아니고, 이 추세가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큰 사이클을 좀 볼 줄 알아야죠. 사실 뭐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말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수사에 불과하고, 데이터가 나오기 전에 우리는 유가가 물가를 자극해서 금리 인상을 촉발시킬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데이터가 나오면요 이미 늦어요.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세팅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시장에서 수익을 얻습니다. 아주 플레인하게, 아주 순진하게 여러분들이 뭐 데이터 디펜던트, 데이터 나오면 움직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럼 너무 늦어버립니다. 시장이 이렇게 오락가락하지 않고요. 지표 같은 것들도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것들 위주로 보는 게 저는 맞다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지표들이 난무하는데 뭐 정말 비체크 같은 누구도 모르는 우리들만이 아는 비체 그런
지표, 차트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시장에 써보니까 9%가 나이를 먹었는지 이제 슬슬 이제 점점 내려가네요. 이게 삼각대가 약하네. 벌써 2년 됐다 보니까 제가 지금 해외 나온 지 그렇다 보니까 이게 9%도 많이 깨지고 막 고장나고 삼각대도 이제 나이를 먹었나 봐요. 지탱 못하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이제 최고의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달러도 어제 막 미친 듯이 초강세를 탁 튀었었고, 뭐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린다? 이거는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돈이 그쪽으로 쏠릴 거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채무국이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는 거잖아요. 대출 금리가 오르는 거랑 이제 똑같은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수요가 늘 거예요.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고,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가장 최고의 안전자산은 달러다. 그리고 이제 10년물 국채금리도 이제 확 튀었잖아요. 4.3%를 지금까지 못 깼었어요. 근데 이번에 4.3%를 깨서 지금 4.5%까지 막 그 초입까지 지금 올라온 상태인데, 지금 저항선인 것 같아요. 저항선인데 지금 볼 때는 그동안의 저항선이었던 4.3%가 이제는 지지선이 된 것 같고, 왜냐면 0.25% 금리 올렸으니까, 올릴 거니까 그러면 4.3% 이하로는 이제 못 내려갑니다. 절대 못 내려가는 거고. 이것도 신부님들 지금 5시 되니까 이제 또 종은 치시네. 신부님 가셨고요. 일단 이제 4.5%를 만약에 뚫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뭐 막장이죠, 막장. 거의 막장이고, 정말 상상도 안 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그러니까 뭔가 투매가 더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4.5%를 뚫으면.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지표가 금리가 이제 그 10년물 국채 금리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번 0.25%를 올린다고 치면 11월에 10년물이니까 10배 해가지고 딱 2.5%가 올라간 효과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하시는 TMF 같은 거, 이것도 레버리지 2배짜리 레버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론적으로는 아까 2.5%에서 5% 정도 금리가 올라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5% 정도가 이제 주저앉는 효과가 있습니다. 뭐 리니어하게 뭐 딱딱딱 맞는 건 아닌데, 뭐 LP들 장난도 있고 뭐 사람들의 쏠림도 있다 보니까 이제 오차 같은 게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그렇게 손실 구간 더 이제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채권 ETF 방향성 매매가 진짜 위험한 겁니다. 제가 올해 내내 이제 하지 마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 그런 얘기 계속 들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한 달 전쯤에 이런 영상을 올린 적 있어요. 제목이 만약 기준금리를 연준에서 6%까지 올리게 된다면, 이런 영상 올렸었는데, 일단은 한 번 더 올리면 지금 이제 5.75잖아요 11월달 올리면. 근데 어제 그 뱅가드에서 그 인하우스 전망을 3번 기준금리 인상 이게 냈더라고요. 그러면 3번이니까 6.25%까지 올리는 거지. 제 이야기들이 하나씩 이제 현실화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일단 뱅가드도 참 지독한 양반들인 것 같은데, 뭐 제가 뭐 그 리포트를 뭐 읽어본 건 아닌데, 가끔 이제 유가가 이제 미칠 때가 있잖아요. 미칠 때가 있는데 또 뭐 미쳐버리면 또 연준이 또 올 수도 있는 거고, 모르겠어요. 이제 언제까지 올릴지도 모르겠고. 저는 11월이 마지막을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럼 TMF도 또 작살이 나는 거고, 주식 채권 투자자들도 이제 작살이 나는 거고, 또 주식 투자자들도 작살이 나는 거고, 이제 금융시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압박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국채 입찰이 이제 끝나가는데 경쟁률이 또 주저앉았어요. 계속 이제 물량들이 이제 9월달에 엄청나게 나오고 있고, 게다가 지금 이거 11월 금리 인상 얘기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다음 주가 좀 문제긴 하네. 다음 주가. 그러면 이제 투심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채권 쪽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러면 다음 주도 물량이 많은데 다음 주도 입찰률이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겠다. 채권 트랍들이라든가 기관들 같은 경우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일단 굴린 돈도 엄청나게 크고, 그렇다 보니까 국채 입찰률이 이번에 좀 떨어진 게 다음 주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 같고, 그러면 10년물 시중금리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마 지금 10년물 금리 움직이는 걸 보면은 4.5%까지 가까이 왔잖아요. 이것도 이미 반영을 한 거겠죠. 어느 정도는 반영을 했다고 보고 있고, 지금 유가가 이제 90불 아래로 내려왔잖아요. 살짝 내려왔는데 달러가 지금 엄청나게 강세가 됐기 때문에 유가가 이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90불 아래 내려왔다고 좋아할 게 아닙니다. 달러 환산으로 유가를 이제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려온 거고, 지금 러시아가 연료 수출을 일시로 이제 정지했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좀 웃긴데, 내수 안정화. 아니 내수 뭐 러시아 내수가 얼마 된다고 그런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다 핑계죠. 러시아랑 사우디랑 이 감산의 정치적인 배경이 제가 뭐라 그랬죠? 바로 이제 바이든
재선 저지 요겁니다. 트럼프가 돼야지 이제 푸틴하고 빈살만 그리고 시진핑까지 독재자 월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트럼프가 되면 전쟁도 바로 끝납니다. 제 생각에는 내심 유럽이 트럼프를 원할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동남쪽에 이 조그만 땅들 이거 뭐 유럽이랑 거리도 멀고 뭐 이거 떼줘도 상관없거든요. 어차피 뭐 우크라이나가 EU 회원국도 아니고 또 그게 끝나야지 지금 연료 가격도 떨어지고 식량 가격도 떨어지고 지금 지정학적 위험도 같이 사라집니다. 뭐 10년 안에 러시아가 또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수도 있어요. 지금 20년 사이에 이제 3번 공격했죠. 그 이웃에 있는 나라들을 다 성공했고 이번에도 성공하면 또 군대 잘 정비해가지고 나머지 이제 우크라이나 땅을 또 이제 차지하려고 하겠죠. 그때는 미국의 국력이 지금보다는 약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국한테도 GDP로 볼 때는 따라잡혀 있을 거고 이제 다시 이제 금리 얘기를 돌아옵시다. 파월이 추가로 이제 금리를 올린다면서 이렇게 소프트 랜딩은 자신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안 잡히고 있다. 아직 못 잡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금리를 더 올리면 경제가 망가진다는 거를 파월이 모르겠습니까? 근데 경제를 망가뜨려서라도 인플레이션의 씨를 말고 싶은 게 이제 제롬 파월의 이제 속셈이죠. 저도 몰랐는데 이제 제롬 파월이 지금 수천억 자산가더라고요. 돈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블랙락인가 거기서 이제 딜 엄청나게 성공해가지고 돈 엄청나게 받은 사람인데 그 인센티브로 역대로 가장 부자인 이제 연준 위원장이죠. 이런 사람이니까 뭐 돈은 이제 필요 없고 당장 지금 욕을 먹어도 역사에 자신의 이름이 명예롭게 이제 딱 찍혀 있기를 이제 바라겠죠. 지금 미국은요 굉장히 나눠져 있는 상태예요. 뭐냐면 연준은 지금 긴축을 하고 있잖아요. 금리를 팍 올리면서. 그런데 정부는 그 5월 달에 정부 지출 다 써버려가지고 5개월 만에 그 셧다운이 될 뻔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10월 달에도 셧다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국에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촉발하는 법안인 그 IRA를 하면서 다른 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게 만들면서 200조가 넘는 돈들이 흘러들어가게 만든 상황입니다. 국채를 막 미친 듯이 이제 발행을 하니까 지금 국채 발행하면 60%가 해외에서 매수하고 40%는 자국에서 사가고 있거든요. 원래는 반대였는데 지금 국내에서도 미국 국채를 그렇게 썩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 국채를 1조를 이제 발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60%가 해외니까 6천억 달러가 해외에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이 감이 오세요? 팬데믹 때 트럼프랑 바이든이 각각 2조씩 이제 돈을 풀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됐는데 지금도 6천억씩 이렇게 돈을 풀면 이게 장난이 아닌 돈이 이게 막 들어오면 장난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빚을 져가면서 해외다가 빚을 져가면서 지금 돈을 이제 국내에다 이제 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잡히겠습니까? 안 잡히죠. 돈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리고 파월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할 수 있는 수단이 이제 금리 인상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준금리 5.5% 이렇게 그 이상으로 이제 추가 인상을 하고 싶은 거예요. 뭐 당연한 겁니다. 앞으로 바이든은 이제 임기가 이제 1년 좀 넘게 남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돈을 계속 풀 겁니다. 남은 기간 동안 재선을 위해서 엄청난 돈을 풀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럼 또 공화당은 막으려고 할 거고, 또 이런 대치하는 전국이 계속 이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이제 셧다운 가능성 있잖아요. 이것도 공화당이 엄청나게 이제 그 민주당의 발목을 잡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만약에 내년에 11월 달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되잖아요. 그러면 트럼프랑 뭐 다릅니까? 트럼프도 돈을 열심히 풀 겁니다. 그러면 연준이 고금리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 자꾸 고금리를 오래 유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인플레이션이 안 잡혀서? 아닙니다. 정부가 계속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우리라도 이걸 막아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제롬 파월은 빨리 그만두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피벗을 하잖아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또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엔 피벗 예상이 팍팍팍 주는 거예요. 뭐 내년에 피벗 4번 한다는 얘기 있다가 이제 2번으로 줄었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연준 실패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연준이 못하는구나 라고 시장이 아는 순간 이제 모든 게 게임 오버가 되는 거죠. 아무튼 뭔가 시장이 마지노선이라 생각했던 5.5% 금리 그 이상으로 이제 올라가게 될 것 같아요. 이제 목까지 막 차는 그런 느낌이에요. 금리가 2006년 6월에 기준금리가 5.25%에서 2008년 9월에 리만 파산 때까지 2년 3개월 걸렸거든요. 그때는 경기가 상당히 강력했었어요. 골디락스였었고 정말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년 3개월 동안 버틴 거예요. 경제가. 근데 지금은 유동성 끊어버리면은 완전히 나가리가 되는 그런 형국이잖아요. 정부 재정 적자도 지금은 엄청나게 안 좋기 때문에 자꾸 셧다운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때는 재정 적자가 미국은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은 아닌 상황이 돼버렸죠. 아무튼 그 2년 3개월 버티는 기간에 뭐 컨트리 와이드도 파산도 했었고, 크고 작은 이제 부동산 기업들이 이제 파산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SBB랑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하고 크레딧 스위스가 이제 망가졌잖아요. 위기의 시작이 정말 금리고 어떻게 보면 채권이에요. 그리고 이 금리가 부동산을 옮겨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2002년 11월에 기준금리가 1%였거든요. 1%. 한일 월드컵 그때였죠. 저는 그때 이제 군대에 있어가지고 나라 지키느라고 경기를 거의 못 봤는데, 그때 사람들이 막 시내버스 올라타고 막 남녀들이 응원하다가 막 눈 맞아서 막 결혼하고 광화문 뭐 시청 대단하다고 했는데, 저는 그냥 초소에 있었습니다. 초소에 총 들고. 아무튼 이제 2002년 11월에서부터 기준금리 1%에서부터 2006년 6월 기준금리가 5.25%까지 가는데 4년 걸렸거든요. 4년 동안 이제 4.25%가 올라간 거죠. 근데 작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불과 1년 4개월 만에 금리를 5.5%가 올라간 상황이죠. 완전 팍팍팍팍 올라간 거죠. 자이언트 스텝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다 보니까 이제 2년 3개월 만에 뭐가 터졌는데, 이번에는 1년 만에 금리 올린 지 1년 만에 SBB랑 퍼스트 리퍼블릭이랑 이제 크레딧 스위스가 같이 이제 확 날아간 거죠. 1년 동안 정말 금융권들이 정신 못 차리게 지금 올린 상황이에요, 금리를. 그리고 더 올린다고 하는 상황이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2년 3개월이 아니라 더 빨리 뭔가 망가지는, 부러진다는 얘기 좀 많이 쓰던데, 부러지는 것들이 뭔가가 생길 것 같아요. 대표적인 이제 부동산이 큰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실제로 이제 금리가 훅 올랐기 때문에 경제가 지금 조금씩 망가진 게 보이는 게, 미국 기업들 파산율이 리만 사태 이후로 최대치 거의 비슷하게 올라온 상황이고, 안 좋은 지표들은 계속 경고음을 내고 있고, GDP 같이 이제 좀 마사지가 되는 지표들은 좋거든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을 시차를 두고 안 좋은 지표들을 따라가지 않을까, 수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금은 뭐가 하나가 탁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이제 금융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코노미스트들이 미국 은행들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를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금융권이 안전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옐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인생 동안에 금융위기는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2020년 3월 이제 팬데믹이 딱 왔을 때, 증권사 다닐 때 실질적으로 이제 당장 경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어떤 심리 같은 것 때문에 금융시장에 막 샥이 오고 신용경색이 막 터져가지고 다들 돈이 없어가지고 막 난리쳤던 그런 기억을 하거든요. 그걸 이제 돈을 이제 2조 달러를 풀어가지고 그걸 이제 무마시켰는데, 근데 지금은 실물 경제에 진짜 문제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는 버블이라고 해봤자 이제 주식시장 나스닥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은 차원이 달라요. 내년 2024년 경기 전망이 이제 GDP 1% 플러스로 떨어졌습니다. 올해 이제 3분기가 2.4%였잖아요. 근데 경기 전망이 이렇게 밀린다는 이야기가 고금리가 이제 받아줄 경제 기초 체력이 점점 이제 떨어진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제 수술을 받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기초 체력이 있어야지 마취부터 여러 절차들 이제 견딜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체력이 약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지금 GDP 예상치가 밀리는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다가올 이제 고난을 좀 암시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게 바로 이제 부동산 쪽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I'm so far away from home in this desert of regrets. Never thought that I would have to let you go. Tell me, how can I forget? If I could travel back in time, I'd lay a blanket full of stars to brighten up the darkness of our sleepless nights. I'd find a way to make you smile. But I will break your fall, even if you don't love me, even if you don't love me. I will break your fall, even if you don't love me, even if you don't love me.
there's nothing left